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실리 외교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반면에 민주당은 들러리 외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평가를 떠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번 G7의 주인공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인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은 존재감이 극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난 것도 5분이 채 안 됐는데 이런 걸 놓고 회담이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우스워 보이긴 합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날리면 사고가 났을 때는 1분도 안 되고 48초였지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외국 정상들 만나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이제 좀 차분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월요일 아침 백운기의 정치본색 대한민국 최고 패널 4분 나오셨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곤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양문석 언론학 박사. 양문석 언론학 박사가 대한민국 최고 패널이라고 소개하라고 하셨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양 박사님 좋으시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에 그 앵커의 강요에서 댓글 단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복수 들어옵니다. 예, 오고 가는 복수 속이 밝아오는 우리 사회 아주 좋습니다. 네. 양세용님, 정치 본색 없는 무료한 주말 보내고 다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정민님, 주말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정치 본색을 보는 시간이 즐겁고 희망이 보입니다. 예, 여러분 주말에는 좀 다시 보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정어리 때 운동 저희가 펼치고 있는데요. 노할배님, 한 마리의 정어리가 운기를 춤추게 한다. 이런 거 주셨습니다. 운기. 예. 100만 정어리 때는 운기를 승천하게 한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주로 운기, 기운, 운기 조식을 해야죠. 노할배님 아이디 쓰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창에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고요. 한 분 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장님인데요. 저는 요즘 정어리 때 몰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말에 고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고속버스를 임대해서 고향에 가는데 친구들한테 정치 본색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에 백운기 앵커 말씀대로 앞자리부터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22명을 한꺼번에 구독을 시켰습니다. 22명. 예. 백장님, 제가 선물 세트 22개 보내드려야 되는데 하나만 보내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집회에 나가면 예. 대부분 새날 잘 보고 있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새날. 예, 양 그런데 박사 하시는 거. 지난번부터 이제 이번 토요일에도 갔는데 스픽스 잘 보고 있어요. 정치 본색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픽스도 이 반열에 올랐고 정치 본색은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화장품 안 줘요. 이런 이야기 해주고. 사서 쓰세요. 사서 쓰면 참 좋아요. 제가 매일 쓰는데 참 좋고, 제가 지난주 그 전부터는 우리 스픽스 글래무어 화장품 세트 이렇게 좀 사달라고 그럴 때 약간 죄송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부터는 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구독자가 35만 4천 명인데요. 100만 구독자 만들면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싸우려면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스픽스 글래모 화장품 세트 이런 거 여러분이 구입해 주시면 저희가 100만 구독자 만들어서 제대로 된 뉴스도 하고 또 국민들께 진실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언론사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군자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좀 뻔뻔해졌네요. 네, 더 뻔뻔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돌아왔는데 정진환 교수 성과를 뭘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별로 성과가 떠오르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뭐 굳이 성과를 보여 설명하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숨가쁜 외교 행보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면서 뭔가 이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 정상 외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안정감을 준 것 외에는 형식은 요란했지만 이번 그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형식은 요란했지만 내용 자체는 대단히 빈약한 그 외교 행보였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 한미일 정상이 단 2분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 3국의 안보 협력은 강화됐지만 결국은 중국을 실종시키는 외교 전략 이게 더 뚜렷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군사적 외교 안보 어떤 그 정세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또 더 씌워진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가 한마디로 한미일 몰빵 외교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그 결정판이 이번 G7 한미일 정상회동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첫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 패널 나와 계신데 그래도 최수영 컨설턴트한테 성과를 물어볼 걸 정기남 교수한테 여쭤보니까 근데 글쎄요 뭐를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민주당 논평을 잠깐 보면은요. 대통령실이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뚜껑을 연 결과는 공허하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회담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짧은 시간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을 뿐이다. 들러리 외교였다. 퍼주기 외교를 넘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논평인데요. 근데 방금 전에 정기남 교수가 2분 짧은 회담이라고 했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세 사람 서서 사진 찍고 한 2분 한 것도 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형식은 뭐 사실 티타임 형식이었어도 우리가 이제 정상들이 만났으니까 그래도 공적인 얘기가 오고 왔으면 우리가 이제 회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뭐 외교에서는 일상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긴 합니다. 사실 예. 뭐 대통령실이 이걸 뭐 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한미일 정상이 공식 석상에서 스탠딩이라도 이렇게 만났다는 자체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한미일 정상이 이렇게 만나는 과정들이 자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이렇게 세 차례 반복되는 걸 보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뭐 외교가 레토릭인데 저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었다. 이런 점들은 뭐 당장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소극적 균형자 외교론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 우리가 가치 외교론으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1년의 외교가 전향을 했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성과를 맺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저는 시작의 끝이라고 보기보다는 끝의 시작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서 손익계산서를 따지듯이 자, 얼마만큼 우리가 이게 부분을 가지고 왔고 손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G7에서 G8으로 갈 수도 있는 우리가 이번에 게스트로 갔지만 실제 우리가 G7 국가보다 우리가 실제로 교육 총량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캐나다나 프랑스보다 우리가 많으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단초를 마련했다는 그렇게 좀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약식 회담. 양무석 박사께서도 2분간 한 것 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우리가 상식선에서 예. 이분을 세 사람이 만나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그걸 회담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포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한 2분 되죠? 예, 그 이번 회담에 그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한겨레 신문 아주 재밌게 그 예. 키워드를 뽑았는데 스치듯 이분 회담 그리고 대북 공조 중러 견제 눈 맞춤. 눈 맞춤. 이 표현이 그 오래간만에 한겨레 신문이 그 제대로 제목 한번 뽑았다. 한겨레 신문을 폄하하는 바람. 저는 한겨레 신문을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엉터리 그 기사도 너무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한겨레 신문이 진보 쪽 언론 아닙니까? 그나마 있던 한겨레 신문마저도 이제는 한겨레 신문의 색깔을 잃었다는 게 제 입장인데 잠깐만요. 어쨌든 아니 언론학 박사께서 예.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데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법조 관련 그 보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주 왜곡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때 진보 진영의 대표 언론으로서의 역할들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한겨레 신문이 제대로 제목 하나 뽑은 게 한미일 스치듯 2분 회담, 대북 공조 중러 견제 눈 맞추는데 2분 걸린 거예요. 포토타임 한 거예요. 예. 세상에 포토타임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회담이라고 번역하는 작자들의 영어 실력을 우리는 상당히 깊게 평가해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요한 단어들을 아까 이제 백운기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엑스트라, 그 다음에 이제 최수영 교수가 이야기했던 G8 이야기를 했는데요. G8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국민의힘은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가가지고 핵 공유 느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느낌, 심리, 감정, 정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세상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핵 공유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과가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뻔하다가 포토타임 한번 잡았는데 이게 G8 반열에 심리적으로 G8 반열에 올른 느낌. 이 정말 기가 찬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G8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각종 일본과 미국에게 퍼주기를 하면서 G8 반열에 오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단호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상정한 적도 없다. 회의 의제로 상정된 바도 없다. 현장에 가서 혹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 이게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G7 플러스 1 코리아의 G8 가입이었는데 여전히 쪽만 팔고 왔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성과는 세계가 인정한 국제적 호구 윤석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문석 박사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달개비님이 내가 심리적 대통령이다. 근데요, 김정욱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양문석 박사 한번 그거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픽스가 이제 100만 구독자가 되면 네. 진실을 전하는 그런 뉴스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는 자본의 굴레가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한겨레 신문의 초심이 없어진 거죠. 한겨레 신문도 여러 언론사들 중에 하나, 그리고 연봉 한 3, 4천 주는 괜찮은, 그리고 좀 어깨 힘줄 수 있는 언론사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게 현재 한겨레 신문의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처절한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의 피해 결과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안에 있는 구성원들만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겨레 신문을 바라보는 독자들의 입장과 한겨레 신문을 만들어내는 구성원들의 입장이 천양지차였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중동을 폐간할 수도 없고 한겨레 신문을 폐간할 수도 없으면 새로운 대한 매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위상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픽스에 대한 그 기대들을 이제 하는 게 100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 스픽스가 뉴스를 할 수도 있다. 뉴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1차적인 생산자로서의 뉴스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나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매체를 만들어서 그 기존의 그 잔존 미디어들을 쓸어버리는 게 현대 언론개혁의 주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김종욱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옆에서 너무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이번 성과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점을 주목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성과라고 말씀하시니까 뭘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좀 기본적으로 일단 되게 비싼 입장권을 산 거죠. 지난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 우리 국민과 대법원 판결을 포기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절대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얻은 게 제가 볼 때는 G8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G8 안 됐죠. G7에 참석하느냐 입장권만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참석한 것만으로도 땡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뭐 땡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절대 저희가 다자외교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회담 내에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된 게 뭐가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참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들러리 외교니 아니면 얼굴만 비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성과라고 하면 큰 사고가 안 났구나 이번에는. 이제 왜냐하면 매번 외교에 나가게 되면 큰 사고가 나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1년이 지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성과가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위험한 건요, 위험한 동네에 확실히 발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G7이 얘기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신냉전이야, 우리의 적은 중국과 러시아야 라고 얘기한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익을 뺏어가고 있는 적과 싸우겠어라고 하는 경계된정 두 가지를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예를 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골적입니다만 우리 대통령처럼 이렇게 막 싸우진 않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가장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잖아요. 중국한테 대만 문제 건드리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만 매우 예를 들면 나쁜 동네에 발을 확실히 들여놓은 과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리스크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라는 생각, 저는 제가 볼 때 이것도 국민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답답합니다, 항상 보면.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너무 한미일 정상회담에 좀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실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아니었냐. 그런데 사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좀 촉박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원래 호주하고도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지 않습니까? 볼트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못 가고, 한미일 정상들 만나는 것도 거의 시작 전까지만 해도 시간을 못 정했어요. 그 정도로 바빴는데 일단 뭐 3명 모여서 사진 찍는 것, 잠깐 얼굴이라도 본 것, 이걸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무튼 너무 짧았는데, 김토태님 이분은 심리적 2시간 크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그 지난번에 뉴욕에 윤석열 대통령 갔을 때도 서가지고 한 48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최수영 교수. 네. 이제 국민들이 다 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예를 쓰고 한미일 공조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조금 더 성의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의가 지난번 그 일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약간 먼저 제스처를 취했던 것으로 보기에는 그건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고, 저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1950년대는 그야말로 냉전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1990년대부터는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전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다가 다시 2010년대에 오면서 다시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모호한 중립 외교라기보다는 전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미국이라는 동맹의 가치, 글로벌 가치 외교라고 이제 레토릭은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동맹의 가치 중심을 두고 동맹 외교로 해서 전환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린치핀 한 축으로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좀 보답을 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재선 캠페인 때문에 많이 얻은 것을 얻었지 우리가 별로 얻은 것은 없다는 그런 일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그 외교라든가 한미일 3자 외교는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른바 가치 동맹과 글로벌 동맹의 시작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끝의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외교 정부가 우리 외교 당국이 조금 저는 좀 그 프로페셔널했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물밑에서라도 조금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밀당의 좀 외교 전략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만 우리가 좀 순응해 보이는 건 아닌가? 사실은 정치가 국민들 눈에는 어찌 보면 팩트의 영역보다도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특히 외교는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밀당 외교를 하든 그다음에 물밑 외교를 하든 우리가 줄 게 있어야 밀당 외교를 하고 물밑 외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다 싸다 바친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미국에게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게도 별 줄 게 없어요. 받을 것만 잔뜩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밀당 외교가 되고 물밑 외교가 되겠습니까? 초반부터 발가벗고 다 싸다 바친 외교. 그렇기 때문에 끝의 시작이 아니고 이미 끝장난 그 외교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이 아무리 프로페셔널하게 활동한다 하더라도 이미 아마추어들이 다 틀어먹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얼마만큼 이제 지키느냐의 싸움이지 받을 싸움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정인환 교수 표현도 그래요. 그러니까 새 정상이 모여서 사진 찍고 이런 거를 그쪽에서 회담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뭐 그런 걸 회담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번에 워낙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도 있고 또 일정상 바빠서 잠깐 했는데 그걸 회담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지난번에 국빈 방문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만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한 2분 내준 걸 가지고 우리가 굳이 막 회담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자체가 좀 군색하잖아요. 결국은 자신감의 문제고 우리만의 어떤 그 뭐 역량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저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좀 전에 우리 최수영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신냉전 체제하에서의 어떤 안보, 공군망 재편 이런 속에서 미일과의 협력 강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어젠가요? 오늘자 신문에 거론이 됐던데 역대 경제부총리 장관 등 약 31명이요. 쓴소리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등지지 말라. 이런 쓴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뭔가 국익과 실리를 고려한 지금 어떤 우리 정부의 복합 외교. 뭔가 좀 미국 편향 경계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다 장관도 하고 경제부처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미국의 배려 좋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미국의 배려가 어떤 배려가 있겠어요. 결국 지금 독일, 프랑스조차도 미국과의 어떤 그런 협력 체계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정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앞에서는 한미이지만 뒤에서는 또 중국과 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든지 하고는 노력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전체적인 세계적 흐름 속에서의 역할은 있겠지만 우리만의 실리와 국익을 추구하는 어떤 복합 외교, 이게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외교가 아니라 뭐 이런 쪽에서 국민 여론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유심히 봐줘야지 한쪽으로만 몰아가다 보니까 국민 여론은 또 불안해지는 것이고. 저도 존경합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저도 G7 국가들이 이제 이번에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축으로 보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뒤로는 다 중러와 대화하고 채널 열어놓고 그리고 회담 일정 다 잡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보면은 결국 강대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의 어떤 그 국력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세련된 외교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한미일 북중러 그런 대결 구도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엄혹한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는 우리도 앞문은 열어놓지만 절대 뒷문은 잠그지 말아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교는 임했으면 좋겠다. 그건 동의합니다. 사실 중국과 이렇게 척지는 것 진작에 우리가 걱정한 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중국하고 딱 가까워져 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근데 벌써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참 외교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 우리가 여기 이제 토론 끝나고 2부 김종대의 레이더 시간에 또 G7이라든지 이런 외교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볼 거니까요. 이 주제는 이 정도 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갔을 때 기시다 총리와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가서 공동 참배했죠. 그리고 또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과 간담회도 가졌는데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동포 여러분, 저희 부부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입은 이 원폭 피해는 자이든 타이든 식민지 시절에 타양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우리 동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 사과 표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참 이건 대통령의 언어인 거예요. 일본 총리의 언어는 절대 아닙니다. 누군지 전체 주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체를 밝히지 않은 방식이 뭐냐면 아베 방식이에요. 오부치는 명확히 주체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니 통절하게 반성한다.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부치 정신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베의 선언, 201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아베의 선언은 주체가 없어요. 대상도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베 선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시다가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개인적인 거잖아요.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예를 들면 자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 감정을 표현한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발언을 일본 정부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속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계속 이렇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저희가 절실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얻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잘못한 것은요, 국제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를 행한 거죠. 지금 G7이 모여서 러시아를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침략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일본과 독일이 침략 전쟁을 벌였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규제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까지 했습니까? 집단 살해까지 했어요. 독일은 뭐 대놓고 했습니다만 일본도 상상 외의 집단 살해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덮고 가자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국제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G7이 만든 법이에요. 이 법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도 하는 것을 인정을 뭐 예를 들면 하고 가자 이런 식의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상 왜 이러는가? 그럼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얻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오부치 정도의 사과와 반성을 하려나? 일본 정부가?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우리 국익에 뭐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나? 반도체 문제 보면은요, 제가 볼 때 우리 반도체 다 뺏기고 있어요. 일본으로 뺏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우리한테 혜택이 없어요. 또 중국과 척지게 됨으로써 저희 반도체 문제는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보장책. 저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왜? 핵 공유 아니라고 미국이 얘기했으니까 G7이 얘기한 내용의 핵심은 대만, 남동 중국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전 세계가 냉전이 들어가게 되면요, 맨날 우리 서해와 동해에서요 매번 전쟁 훈련할 겁니다. 영토 분쟁할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문제는 대부분 판결 다 난 문제잖아요.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위 이 피폭을 당하신 분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과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가서 그냥 고개 숙이면서 일본 총리의 행위를 무조건 예를 들면 다 이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저는 조금만 덧붙이고 잠깐만요. 싶은데. 제가 이제 김정욱 교수님께서는 지금 일본의 사죄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온당하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의 초점은 그거보다는 이제 원폭 피해자 우리 교민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국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소감을 여쭤봤던 건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누가 과연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살고 있었던 것 때문에 원폭 피해를 당했고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거기 가서 있던 교민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거는 맞지만 지금까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보수 정부가 5.18이라든지 4.3이라든지 이렇게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걸 사과를 드린다. 국가를 대표해서. 이런 정도 표현이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원폭 피해자들한테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다. 국가가 없었다. 대신해서 사과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예를 들면 진심인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어떤 퍼포먼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반응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퍼포먼스로서 여기를 선택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예를 들면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투하가 된 배경은 뭐냐?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을 했었고 그 침공으로 저희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생했었고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터트린 이런 문제로 발생한 문제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미국과 일본에게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렇다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 미국과 일본의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성, 사과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동의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제 없이 얘기했을 때는 본인이 얘기하는 미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걸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위영비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이 어떤 반성과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김종욱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일본의 의도 또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표현 자체가 거슬려요. 저는 가장 눈에 확 들어왔던 게 타양살이가 뭡니까? 왜 타양살이를 했습니까? 우리 좀 히로시마의 어떤 우리 제일 교포죠. 왜 그 타양살이를 가고 싶어서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양살이라고 하는 건요. 살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처지가 생겨서 시골에서 뭐 서울로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이건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건 일본에 의한 강제 동원의 결과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질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지도 못하다. 왜?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의 처지. 이걸 저는 보이면서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 자, 대통령이 저는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제 참석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 참석한 겁니다. 의미 있죠. 두 번째, 기시다 총리 양국 정상의 동반 참배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짧게 뭐 헌화도 하고 뭐 묵념됐습니다만 그걸 평가하고 싶은데 그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 사과도 없고 또 강제 동원에 대한 어떤 표현도 대충 얼버무리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걸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현실은 분명히 직시하고 가자. 왜? 아니 아무리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히로시마 그 나가사키의 뭐랄까 그 피폭자 한 7만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절반가량이 다 우리 제일 한국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대부분 또 강제 동원된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 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 모습 같아서 좋은 일 해놓고도 욕먹는 거다. 자, 5.18 기념식 대통령이 2번 연속 참석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뭡니까? 진정성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들겨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저 모습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에서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속인주의라는 우리 정말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를 씁니다.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우리는 이제 형법상 이제 법률을 적용할 때 이제 자국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 속인주의라는 말을 대통령께서 사실 형법을 연구한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뭐 쓸 수는 있었으나 저는 여기에 좀 약간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봐요.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국력약해서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은 해외에 있든 어디 있든 우리가 보호할 것이라는 그런 의도를 이제 드러낸 거고 실제로 6월 15일 날 우리나라 이제 재외동포 청이 출범합니다. 국가기관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놓고 보면은 대통령은 어떻게든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성하는 건 아니라 반성의 주체는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시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격으로는 얘기해서 안 됩니다. 아까 오부치 선언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든 진일보에서 총리의 자격으로 사과의 말들이 어떤 형태도 나와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정말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것 또한 반컵에 물을 채우듯이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다. 이 점은 정말 저도 이건 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여기 한 말씀 보태면 뭐 속인주의니 속지주의니 뭐 그 하나만한 이야기 당연히 그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교표면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과가 터지면서 제가 저 이야기를 갖다가 이태원 참사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렸었어요. 이태원 참사 때 국가가 없었다, 정부가 없었다, 경찰 행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어야 되는 게 저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생략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시다와 일본 국민들이 그 환호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갑자기 종교적 그 성향으로 들어가면서 때린 놈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때린 놈에 대해서 사과와 배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얻어맞은 놈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라고 하고 정말 이 사과라는 단어를 쓸 때 써야지. 예. 간담회에서 또 이런 장면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OKK님이 그걸 글을 올려주셨어요. 일어날지 앉을지도 혼자 결정 못하더만.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그 양문석 박사 보셨나요? 있나 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옆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앉아 있고,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표정이에요. 이거 일어나야 돼, 앉아야 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일어나라고 하고, 뭐 또 이번에는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다 이렇게 화면에 잡혔는데, 아니 최종科대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대통령한테 그 의전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앉아서 하시고 이때는 일어서서 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이런 거 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저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의 세계에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모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는 VIP잖아요. 뭐 대기업 총수일 수도 있고 뭐 어디 장관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의전의 대상이 갑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받으려고 두리번거리는 순간 그 의전은 실패한 것이다라는 그렇죠. 불문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더 한 발 나아가서 누구를 찾는다. 그건 실패한 의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의전에서는 정말 털끝 하나의 실수. 왜냐하면 이 의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그분이 편하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격식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전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약간 좀 그 당황하거나 이런 건 의전의 실패고 분명한 그거는 징후고 사인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교체되면서 이제 대통령직 그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에 있던 이제 선임행 장관이 이제 아마 그 지금 의전비서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늘 좀 말씀드린 게 역대 정부에서 놓고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공적인 외교의 의전장들이 의전비서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장급 의전제 비서관들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이제 그래서 외교에 중요한 게 국내 의전과 해외 의전이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이 혹시나 지금 또 한번 그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멍으로서 혹은 우리가 좀 약간 얘기하는 어떤 허점으로서 드러난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도 그런 점들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병욱 교수 지난번에 또 그런 장면도 한번 또 얘기가 됐잖아요. 뭐 국회에서 격려하는 옆에서 김건희 여사가 내려 뭐 이래가지고 손 내리고 이제는 뭐 1년 지났으니까 좀 그런 모습 그만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성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과 관련해서 손댈 수 없는 성역이 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 외교부에서의 프로토콜이라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쫙 짜여져 있습니다. 그건 국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짜고 가게 되면 다 욕도 먹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계속 꼬이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중앙으로 오려고 하고 근데 서로 간에 합의한 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일로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모션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건들 수 없는 성역이 분명히 만들어졌다. 거기 제가 볼 때 완고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안은 할지언정 예를 들면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실수는 저희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 말대로 내가 처음 대통령 해봤으니까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통제되지 않거나 예를 들면 서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로 통칭되는 그쪽의 의전 라인이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위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아주 그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같이 안 나가면 돼요. 대통령만 나가면 돼요. 그 정도의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중대한 것이 아니면 같이 안 나가도 되는데 또 계속 나가죠? 전 이것도 통제 안 되는 건가? 전 그렇다면 매우 사적인 영역이 대통령실에 아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려면 빨리 제2부속실 만드세요. 그렇게 만들려고 야당에서 얘기해도 그걸 안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는 것 저는 계속 이 문제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옆에 같이 다니는 한. 예. 대통령 공약이라는데 자꾸 그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호법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다른 건 다 안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켜보면. 하여튼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해요. 아니 한기라도 좀 지켜야지. 그만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왜 그걸 옆에 있는 영부인한테 물어봅니까? 그 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그런 대통령인데 대통령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아유 바보 같은 X 이렇게 할 건데 대통령이라서 바보 같은 앵커께서 X,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했으니까 결국은 앞서 김종욱 교수가 잘 지적했습니다만 의전 프로토콜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그 키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키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든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성역,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2부속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2부속실이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는 국민적 요구란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도 왜 안 만드느냐? 통제받기 싫어서 안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다. 예. 일본 관련 내용 짚어봤는데 한 가지 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떠났습니다. 당초 일정이 뭐 2박 3일이라고 그랬는데 4박 5일이 됐죠. 그런데 일정표를 보면 출발하는 날 돌아오는 날은 아무 일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딱 이틀 이렇게 보는 건데 과연 뭘 보고 올 수 있을까? 벌써부터 들러리 겉핥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장이죠. 유국희 원장이 시찰 단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시찰단에 민간인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로 시찰단을 꾸몄는지도 궁금한데 유국희 단장 어제 출국하면서 공항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현장 시찰도 그동안에 쭉 이루어진 그런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찰 항목을 잡았습니다. 중점적으로 시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저희들이 꾸려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 시찰도 그런 전체적인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의 과정 중에 하나로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분야별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또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박사, 저는 저 시찰 단장 말 중에 경도되지 않고 그 부분이 딱 꽂히던데 경도 안 될까요? 비슷하게 꽂히는 부분이에요.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이라는 표현하고 경도되지 않고 일단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겠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가서 볼 게 있어야, 만질 게 있어야, 조사할 게 있어야 경도를 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의 시력으로 과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저는 저 표현 자체에 담겨 있는 그 아주 방어적이고 이후에 포석을 두는 듯한 그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끊임없이 실무진의 명단도 밝히지 않고 전문가 어떤 부분에 뭐를 전공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단을 밝히지 않으면서 경도되지 않고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미 경도된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끝까지 돌아와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함으로써 경도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석을 두고 간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나? 나의 시력이 그렇게 좋나?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네요. 정인환 교수, 저 유국희 단장 원자력 안전연구원장이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전문가인 건 외교안보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인 건 분명하지요.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정부 기관에 소속돼 있는 산하 기관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좀 전에 유국희 단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유국희 단장 그 워딩 속에요. 검증이라는 단어는 일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 관찰 이런 단어를 극구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일본 측 시설과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둘러보는 수준임을 이미 미리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국민은 뭡니까? 국민은 시찰단이라는 표현 속에도 표현과는 관계없이 뭔가 우리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확인, 검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합의 내용, 검증단이 아니잖아요. 시찰단이잖아요, 시찰단. 여기에 충실한 그냥 정부 기구가
출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그런 견학을 갈 거면 가지 마라 차라리. 자, 언론에서는 뭐 산무 찼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무에 사무. 시효 채취 없죠. 검사도 못하죠. 민간 전문가도 없죠. 궁극적으로는요. 취재진 동행까지도 불허했습니다. 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일본 측 요구를 그냥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녀와 봐야 저는 이미 내용은 다 결과는 예견된 일이다. 검증은 IAEA에 맡기고 우리는 일본 측이 제공해 주는 것을 잘 시찰하고 왔다는 얘기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그대로 단장이 미리 선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간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그런 검증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김종욱 교수 아예 뭐 검증은 IAEA가 한다. 우리는 뭐 그냥 뭐 이것저것만 한다.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도 아예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했죠. 예를 들면 뭐 IAEA 믿으면 된다 이런 거고 가서 일단 한번 보고 오겠다.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번에 G7 있을 때 G7 국가의 환경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어요. 독일의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문제 관련해서 전적으로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G7도 합의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IAEA라고 얘기하는 공적 기구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으나 그 존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를 들면 오염수 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이분 뭐 유국희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탱크군을 중점 점검하고 탱크군을 중점 점검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점검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알프스라고 다액종 제거 설비 설치 상태와 개통 구성을 집중 확인할 거다. 전 이 얘기는 뭐냐면 방류, 그러니까 소위 투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용인해 주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걸 유국희 그 위원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만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요. 후쿠시마 방사성 세슘 태평양 돌아 10년 만에 홋카이도로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갔던 것이 10년 후에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삼중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전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세레머니 하러 간 거다. 그 인류세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게 소위 인간이 우리 지구에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닭뼈고요. 2번째가 플라스틱이고요. 3번째가 인공 방사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상황이면 오히려 G7에 있는 국가들은 소위 투기하지 말고 저장해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장 싸니까 투기가. 근데 바다에다 버리기 가장 싸니까 가장 싼 비용에 대해서 G7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소위 환경 레진 만들어서 지구를 살리자, 생태계를 살리자고 얘기하면서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다 용인해 주는 거예요. 자본의 논리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거 저 탱크 만들어가지고 저장하면 돼요. 지금도 있는 저장고 예를 들면 탱크에 대해서 다 조치하게 되면 묻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과학기술이 매우 발전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좋은 생각님이요. 궁예입니까? 눈으로 오염수 검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견 주셨고 문상돌님 눈으로 수질 검사요? 노벨상 받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야기 중에 일본이 이제 주요 근거를 삼고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주요 근거를 삼는 IAEA가 전형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다양한 그렇죠. 확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핵 무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선을 긋지 핵을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려고 하는 기구가 IAEA인데 IAEA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을 때 IAEA의 기본적인 그 목표인 그 핵의 그 평화적 활용과 이용 이 부분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IAEA의 기본적인 기구 설립의 성격과 그다음에 이제까지 활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핵오염 폐수를 갖다가 해양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지지하죠.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그 이 10리터 아저씨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 그쪽 핵 쪽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핵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 10리터 마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평생 그걸 가지고
국 끓여 먹고 밥 끓여 먹고 식수로 쓰지 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앞장서서 그 핵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 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염수 시찰단 일본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데 박현철님은 마시는 게 최고의 검증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주셨고. 근데 이제 최수영 교수들도 저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과연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마음가짐이 돼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간 시찰단장이 원자력 안전위원장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앤더슨인가요? 그 앨리슨. 앨리슨, 웨이드 앨리슨, 네. 옥스퍼드대. 이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야기 들었던 데는 원자력 연구원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기관인데 다른 기관이죠. 가기 전부터 뭐하러 쓸데없이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뭐 마셔도 안전합니다. 나는 10리터 마실 수 있습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의도가 이것은 가서 뭐 갔다 와서 보니까 뭐 큰 문제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 과정 자체가 어느 하나의 허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을 어떻게 넘느냐의 허들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만 넘어가면은 통과 의례가 돼서 그냥 일본이 이걸 여기다 명분 얻는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 또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사실 우리가 가긴 가는데 작년에 대만 이런 나라들에서 시찰단 파견했었어요. 했는데 큰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다 하는 게 중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21명 가는데 통역관을 4명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든 거를 일본 얘기하게 뭐 요구하고 듣겠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그러려면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일본 측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오염수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요구하고 또 그다음에 얼만큼 일본이 제공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유람단으로 온 게 아니고 통과 의뢰 차원에서 우리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유국희 위원장을 비롯한 정말 21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해줘야 하고요. 갔다 왔는데 예견대로 글쎄 보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데이터 정말 그러니까 이게 미신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고 얘기한다면 시찰단이 갔다 와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국민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해 대만들 이런 일부 태평양 국가들도 갔다 와서 우리가 그 사실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렇게 시찰단들이 가가지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집요하게 얻어내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설득해내는 과정이 저는 추후에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일본이 방류에 대한 조급성과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용당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모든 자료들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다 공개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비공개 자료를 많이 이제 받느냐를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될 거예요.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일본에 있어서 그 자료가 얼마만큼 많이 공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질화 문제, 즉 드럼통마다 핵 방사성의 그 오염 정도가 다 다르다. 이걸 갖다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게 요미우리예요. 요미우리가 지적하니까 알프스의 이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시료를 넣을 때 어떤 시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미 핵 오염에 대한 이 농도는 달라지고 기준치의 수치는 달라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적받을 때마다 고쳐왔던 게 일본의 이 오염수 처리 과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무리를 할게요. 공개된 자료가 아닌 비공개 자료를 얼마만큼 받아내서 검토했냐. 그 다음에 비공개 자료는 무엇이냐를 공개할 때 일정한 성과를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일본은 결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자료를 공개할 의도가 없다. 왜? 견학 온 사람한테 왜 그걸 보여줘? 자기들은 검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본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요. 2000년도 초반에 대비해서 지금 40% 정도가 줄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수산물의 소비에서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가둬야 돼요. 투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둬놔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아니 오랫동안 가둬두면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균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15년 정도만 지나도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말씀대로 가둬두려면 현재 저장하고 있는 그 탱크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꿔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엄청나게 든대요. 그 돈 아끼려고 지금 방류를 하려고 한다는 건데 일본 돈 아끼는데 우리가 희생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나가서 일본 편 들어주고 오히려 일본 대신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정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연한 교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매일 100톤이 넘는 이를테면 오염수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류를 하려면요 40년 넘게 방류해야 돼요. 그럼 40년 넘게 방류 장기간 동안 이 방류가 이루어지면 이게 어떤 영향, 인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어떤 전문가도 책임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떤 그 대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안전, 대책, 뭐 대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완전히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러리 서주러 가는 것 아니냐. 아까 뭐 양무석 박사 잘 얘기했어요. 정보 제공도 안 해. 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장소만 우리는 보고 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명확하다. 그러면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 일본은 뭐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검증은 아예 얘기할 것이다. 이런 시찰을 뭐하러 합니까? 표현이 이제 그 관전 포인트인데요. 문제 없다더라로 쓸 건지, 문제 없더라라고 쓸 건지 이 표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뉴스로 이렇게 이제 자꾸 그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괴담, 이제 광우병 괴담에 이어서 뭐 오염수 방사능 괴담 이런 식으로 막 그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러던데 양문석 박사가 민주당에 계시니까 성일종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앨리슨 교수 10리터 물 마시겠다고 한 것 반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담회를 보시고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집에서 물을 마시고 싶으면 화장실 물을 떠서 드십니까?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경우 민주당이 책임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네, 그 이야기의 원조가 있잖아요. 통영시장 천연기. 자꾸 소문 내고 많이 알려지면 통영수산물 매출액 떨어진다. 조용히 해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 얘기할 때 우리 양문석 박사가 계셨으면 상당히 시끄러웠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성일종이 처음에 그 지금 핵오염 폐수를 갖다가 핵오염 처리수라고 지금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국힘당 일부에 서서 그 강우병 괴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강우병 문제 명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 정도 싸우고 나서 한국은 미국하고 재협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병과 그 상관없는 그 어린 18개월 이하의 그 소를 갖다가 수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우병을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막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핵오염 폐수 문제를 해양 투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일종이 그 총대 메고 지금 성일종 의원이라고 해주십시오. 그 예. 사람 같아야 저는 호칭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 성일종 이현 성일종이 국회의원 성일종이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본인이 가가지고 드셔. 그리고 밥에 먹어. 국 끓여 먹어. 왜 그런 짓을 스스로 안 움직여? 꼴대 안에서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들 열받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주죠. 지금 국민의힘 이게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더라고요. 여기 위원장이 성일정 의원인데 초청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장성철 소장이 자꾸 제가 이렇게 그 앨리슨 교수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왜 그 좀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지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양쪽 얘기를 듣겠죠. 그때 정의당 되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니 여기 둘러섰죠. 기사에 앨리슨 교수 그래서 아니 앨리슨 교수만 지금 기사를 썼지 상식이 있는 정당 같으면 어떻게 혼자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기사가 그렇게 돼 있나 보다. 저를 엄청 막 면박을 주다시피 장성철 소장이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장성철 소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장성철 소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어떻게 불러서 하겠냐. 상식을 가진 정당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봤어요. 혼자 부른 거야. 상식이 없는 정당이라고 장성철 소장이 저는 불러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돌려갔을까요? 돌려가기는 알면서도? 바로 가면 방송 잘리니까. 제가 너무 순수했을까요? 돌려간 거죠. 아니야, 성철이 그 돌려가지 않았을 거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 그 사람만 부르겠냐. 이쪽 저쪽 다 불러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왜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가서 돌아오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 불러서도 얘기 듣는 건 좋아요.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공부를 많이 했고 다수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기관이 또 여당이 불러가지고 이런 걸 자꾸 들려줍니까? 지금 좀 전에 그 김종욱 교수께서 일본 국민들도 여기 부실한다 그랬는데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일본 국민들의 40%가 설령 기준치 이하라도 우리는 후쿠시마산 농산물 안 먹겠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먹거리에 대한 거는 이게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국가 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정치적 후폭풍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 지적한다면 일본은 끊임없이 지금 국제 행사 때마다 후쿠시마산 농산물로 만든 걸 계속 내놔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나오는 게 일본의 조급증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일본의 안전성을 홍보하겠다? 오히려 그것이 일본의 조급성만 드러내고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많은 비판이 있다는 걸 좀 직면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배워야죠. 아니 성일종 의원이 자민당 정책위 의장입니까?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 어떤 과학 수치가 있는지 오히려 민주당한테 지금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할 역할을 지금 떠넘기기에도 유분수죠. 저는 그 기본 최소한의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 또 안전, 대안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여당의 정책위 의장 출신이잖아요. 정확하게 좀 성의껏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책위장은 또 뭡니까? 또 막말까지 했잖아요. 뭐 집회 불허하면서 무슨 물대포 경찰에 물대포통을 얘기한 게 또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우병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예를 들면 늙은 소가 들어와서 광우병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치인이라면 그거 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인 거죠. 오염수가 정화됐다고 치더라도 만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방류하지 마세요. 이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물고기는 생명 아닙니까? 다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정치의 본령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고 정당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마셔봐라.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일본이 했던 게 마루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생체 실험했던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진짜 정치가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전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에 일본이 G7 정상회의 주재하면서 아마 각국 정상들로부터 오염수 방류 이렇게 허가 환영까지는 못하더라도 양해하는 것을 좀 얻어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꿈이 또 실현이 안 됐잖아요. 독일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 환영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지난번에 일본 경제산업상은 환영을 했다가 막 말도 취소하고 이렇게 각국이 다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가까이 있는 나라면 걱정을 더 해야지. 우리가 막 나서서 괜찮다, 마셔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유종훈님, 날고 싶은 당님, 오인경님, 쫑이야님, 딸기우유님, 써니님 감사드립니다. 날고 싶은 당님, 통영 표준말 심하게 쓰시는 양문석 박사님 알라뷰. 예, 오늘 일부 토론 여기까지 하죠. 정기남 교수, 최수영 컨설턴트, 양문석 박사, 김종욱 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광고 보시고요.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종대 레이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부에서 뭐 워낙 그 큰 이슈라서 윤석열 많이 대통령 다루셨죠. G7 정상회의 했는데 네. 오늘 우리 김 의원과 함께 또 김종대 레이더 하니까 네. 좀 남겨놨어요. 아. 정말 중요한 거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네. 첫 번째 제가 아까 패널들께 여쭤봤던 첫 질문이 도대체 뭐가 성과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네. 물어봤더니 다들 답을 잘 못하시던데 우리 김 의원께서는 뭐가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오늘 조선일보는 한미일 그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의 축이 됐다. 아하. 뭐 해서 이 언론이 날리고 제가 유심히 본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언론의 대표적인 오독 사례입니다. 예. 이건 사실 발견하기가 힘든데 60개 항으로 된 G7 공동 성명을 자세히 봐야 돼요. 아,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언론이 겉핥기로 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제가 발견한 대목은 이거예요. 예, 그 중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중국의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예, 예, 이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이제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3월에 얘기해가지고 크게 그 화제가 됐고 미국이 지난달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브루킹스 연설에서 라이덴이 얘기한 대로 디리스킹이다. 그 다음에 디버스파잉 그러니까 다변화다. 그렇지 절대 디커플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휴전선언한 거예요. 이번 정상회담. 예. 휴전선언입니다. 이건 명확히 휴전선언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바이든이 중국하고는 그만 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언론이 안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곧 중국하고 해빙기가 시작됩니다. 예. 해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이 최근에 왕이 중국의 그 정치국 위원을 만났습니다. 자, 이 흐름은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당분간 중국하고 휴전하겠다는 예. 얘기고 이것은 유럽연합이 중국하고 다시 협력 관계로 돌아서는데 미국이 협조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언론이 이번에 그 러시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규탄 연설이 나온 거는 확대 정상회담 섹션 3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법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했는데 그 시작 첫 문장에 뭐냐 그러면 중국은 그냥 스킵하기가 조금 난처했는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한 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용산 쪽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국제가 반중연대의 단일 대우를 구축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모호성이 아니라 명료성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가서
이런 어떤 힘에 의한 현상 변개, 법의 지배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런 단순 논리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다 빠져나갔다. 적어도 러시아는 지금 서방에 무엇을 해볼 정책 수단이 없지만 중국은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렇게 왕따시켜도 돼.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1, 2년 사이에 그 미중 전략 경쟁을 좌우할 중요한 어떤 그 방향 제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중국하고 그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으로 인한 고통 이것을 갖다 감당할 길이 없다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왜 이걸 한마디도 안 씁니까? 모르니까 안 쓰죠.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 11월에 저기 독일의 숄츠 총리 중국의 기업인 100명 끌고 갔죠. 그다음에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이 또 기업인들 데리고 중국 갔다 오고 중국은 저 에어버스 여객기 160대 사줬죠. 다음 달엔 이탈리아 총리가 갑니다. 자, 이건 뭐죠? G7 국가 중에 3개 국가가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의 복심이라고 이야기되는 게 유럽에서는 영국인데 최근에 영국 외무부 장관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예. 미국을 향해서 영국이 그런 말을 하는 예. 거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심화되는 전략 경쟁에 더 이상 유럽이 맹종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거기에다 미국 내에서조차도 제닛 벌렌 미 재무부 장관이 미중 전략 경쟁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분위기 전체가 반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미중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다 국내 정치가 문제고 그런데 대외적인 리스크를 증가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단절의 시계, 장벽 있는 세계로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관리 모드로 들어가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G7 정상회담에 그런 신호가 여러 군데서 발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국도 이번에 센 규탄 성명을 내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를 제대로 봐야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멋모르고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유일하게 탈중국한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미국 믿고 계속 이제 건드렸잖아요. 네.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러다가 이제 둘이 친해져 버리면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너 한번 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한테 아이고 뭐 다 알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제 제네카 솔리비라는 학자가 얘기한 엘리트 패닉 현상, 국가 엘리트가 갑자기 공동화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혼자인 거예요, 이게.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제가 이 정부에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딱 하나를 봤는데 KBS 최경영 시사, 최강 시사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 일본하고는 단단해졌으니 이젠 그건 됐고 다시 중국, 러시아로 가서 이제는 좀 관계를 도모해야 된다. 뭐 대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 정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권영세 장관 딱 하나예요. 반면에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성명들 보십시오. 이거는 뭐 아닌 게 아니라 심리적 지혜 2세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자유와 연대에 있어가지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까지 쫙 이어지는 흐름은 아직도 무언가의 한미일 삼각동맹에 있어가지고의 화려한 퍼포먼스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예 열리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얘기는 다시 워싱턴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그냥 5분 만나가지고 그것도 서서 얘기하고 사진만 찍고 헤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좀 모호한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언론적인 발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우리가 나서서 양안 관계에 관해서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성상우님 이런 글 주셨어요. 어린아이도 전략적 모호성을 띱니다. 아빠 엄마가 함께 있을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렇게 네.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모성입니다. 네. 그거 아닙니까? 아, 멋있어요. 네, 바로 그런데 이 모성의 전략이라 그럽니다만 저는 신중함의 전략이자 예. 유연성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사실 모성이라는 게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 유연. 전략적 유연성 또는 전략적 신중함이라고 말하는 게 어떠냐. 그 조셉 나이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대담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지만 그분이 외교의 3가지 덕목 중에 얘기한 2가지가 신중함과 절제력이에요. 그게 있어야 맨 첫 번째 조건, 도덕적인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도덕이라도 신중하지 않고 절제력이 없으면 도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외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폭주해온 외교에서 어떤 신중함과 절제력을 얘기하는 게 자동차로 얘기하면 브레이크인데 엔진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7에 이 공동 성명을 정독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제가 기겁을 했어요. 이건 뭐 아닌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그 폭주하는 이런 어떤 그 언론 보도를 오늘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된다. 예. 우리 지식인이나고 저 언론인들이 이건 너무 좀 안이한 지성들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G7 정상회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예. 한편으로 이제 걱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진작에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섣불리 그랬는지 외교를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외교를 어떤 이데올로기 하나의 어떤 하나의 어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바라봤다는 얘기인데 지금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중독성 강한 마약은 뭐냐? 외교 마약입니다. G7 한미 정상 국빈 방문 이런 데 취하는 거. 그러나 세계를 냉철하게 보는 맑은 눈이 상실되고 있는 이게 지금 이 마약 중독의 폐해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거 하고 해야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 회담은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만난 거는 뭐 이번에 젤렌스키를 완전히 아이돌 스타로 만들기 위한 G7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예. 최고 주인공이었죠. 젤렌스키 방문 때문에 G7 정상회담 성명이 하루 일찍 나온 거예요. 아니 무슨 G7 정상 성명이 회의도 안 마쳤는데 나와? 그런데 마지막 날 젤렌스키가 오기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번 회담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즉흥적이고 급조된 부분인가 하는 게 어떻게 그래. 1년에 한 번 모이는 가자 정상회담의 성명이 회의도 안 끝났는데 이런 부분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거 다 지금 미국이 자기 코가 석자라서 이렇게 막 일정이 대충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비정상적인 면은 쿼드 회의를 호주에 가서 하기로 해놓고 호주를 못 간다. 내가 국내 사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여기서 하자.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다른 사자 정상회의를 따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방문을 취소된 걸 호주 총리를 만나서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5분 만에 끝내는 거. 이런 비정상과 비정상이 차곡차곡 쌓이는 맨 끄트머리에 젤렌스키의 어떤 깜짝 방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양자회담을 했는데 한국이 지뢰 제거 장비라든가 후송 차량 같은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 내용은 안 밝혀졌지만 자기네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종이에 적어서 흰 종이를 윤 대통령한테 건네줬다. 여기까지는 뉴스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아주 성능 좋은 레이더로 다시 한번 탐지를 해보니까 이게 지뢰 제거 장비는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장비입니다,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상식입니다만은 군에서 일반 육군 병과 중에 제일 많이 사망자가 나오는 병과가 어디냐? 공병입니다. 통로를 개척해야. 그 다음에 지상군이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게 2가지가 있어요. 지뢰 제거하고 강이 있으면 도하 장비. 이런 장비들이 이게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공격용 무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전투공병이라 그래서 예. 이 지뢰 제거를 한다든가 도하 작전을 하는 공병이 제일 많이 죽어요. 특수부대는 이제 별개로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충계 대공세 그러면서 지금 돈바스 일대에서 그 실지 회복을 위한 아주 역대급 치열한 전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러시아는 여기서 한치도 물러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뢰 제거 장비를 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상작전용이고 이건 실지 회복에 필요한 제일 먼저 투입돼야 되는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뢰 제거 장비도 인명 살상용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 무기냐 방어 무기냐를 따지는 것처럼 무의미한 얘기가 없어요. 그 지뢰 제거 장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전투가 치열해지는 거고 다 그래서 이건 공격 무기로 분류돼 있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살상 무기라고 하는 포병이 주로 방어 작전이라고 분류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직관적으로 안 맞는 건데 사실은 무리하게 이렇게 살상 비살상 나누는 것도 좀 웃긴다.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얼마 전에 와서 우리한테 요청한 거는 그 지대공 레이더하고 요격 장비. 그러니까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걸 비살상 무기로 포장해서 마치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면 평화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이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구분법이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예,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회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지원하게 될 건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살상 무기 지원 안 한다 그랬는데 저번에 준 포탄 50만 발은 뭡니까? 그 우크라이나로 바로 갔습니까? 유럽의 미군 해군기지, 독일에 있는 해군기지로 갔잖아요. 우크라이나로 거기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거는 모르지 추적 않습니까?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거기가 일종의 병창기지, 하나의 후방기지로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어떤 그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의 주요 전략 거점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 나중에 장소가. 탄피 수거하면 어느 나라 건지 다 나옵니까? 그런데 이제 일각의 뉴스가 그 탄피에 그 글자를 사포로 이렇게 문지르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해가지고 지웠다는 보도가 JTBC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닌 건데 되게 한글로 곡사포용 예. 이렇게 써 있고 예. 그 밑에 영어하고 로트 넘버가 적혀 있거든요. 포탄에는. 50만 발을 다 지웠답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 작업을 했다는 증언을 JTBC가 그 쿼트를 따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50만 발이 한꺼번에 간 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간 것까지 다 합쳐서 50만 발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괜히 러시아하고 어떤 의욕을 증폭시켜가지고 감정적인 그 골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 점에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에요. 사실 비살상 무기 평화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재건 지원도 있고 의료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을 할 게 많은데 지금까지 한 2억 5천만 달러 우리가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 모양인데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한 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 지원 쪽으로 갈 걸 가지고 이렇게 애둘러 가는 거 아니냐. 요게 제 레이더에 잡혔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이런 글 주신 분도 있어요. 석선리우님이요. 우크라이나의 10조 지원 우리는 숨기고 우크라이나에서 보도했다던데 그랬습니까? 10조? 그건 아직까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10조 지원은 아직까지는. 예.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글을 올리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아프간도 우회적 지원이 많았어요. 네. 예,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말씀 주신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젤렌스키가 G7 정상회의에서 주인공이 된 것은 미국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의향이지만은 일본의 외교력이 돋보이는 성과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아이돌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계속 이제 세계 경제에서 자기네 GDP 비중이 하락하고 이제는 경제 2위 대국의 그 옛 영광이 너무나 이제 날개 없이 추락해서 지금 초라한 국가가 되는데 왜 저렇게 일본이 외교 강국으로 아주 절박하게 이렇게 나서고 있느냐? 역시 위기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일본이 그 G7 정상회의를 하면서 8개국 플러스 1을 초청했는데 그 8개국이 세계적 공급망 재구축에 아주 중요한 국가들이 선별이 됐고 예컨대 호주,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 중국하고 디커플링 할 때 대체지로 히토류와 리튬, 코발트를 앞으로 얻어와야 될 나라들이 정확하게 선정이 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번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눈의 초점이었거든요. 보면 일정도 엉망진창이고 오로지 이제 생각은 국내적인 문제에 다 돌아가 있는데 그 공백을 일본이 대부분 메웠다. 그런 점에서는 전 일본이 아이돌 스타 같이 돼가고 있고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만 원만히 해내면은 기시다 총리는 자기는 일본이 큰 대업을 이루고 산을 넘었다.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종주국이고 아시아의 지도국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대국 정치를 할 수 있는 큰 산을 넘었다. 지금 이런 어떤 그 멘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아이돌이 있으면 옆에 백댄서도 필요하고 반주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이라든가 뭐 저기 인도라든가 호주라든가 좀 자주자주 오셔서 G7 국가는 아니지만 동전 코인도 좀 넣어주고 옆에서 탬버린도 좀 치고 코러스도 좀 넣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나라에 잘 동원되는 게 우리 이게 노래방 모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일본이 G7 정상회의에서 사실 각국 정상들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양해를 좀 얻어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은 있었다. 예.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원자로의 폐로 작업에 대해서 일본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이 폐로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이렇게 용융이 돼서 예. 콘크리트 벽을 완전히 녹이고 흘러내리는 그래서 그게 뭉툭하다 그래 코끼리의 발이라 그래요. 그 코끼리의 발 이 덩어리가 앞으로 수백 년간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독성 물질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는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뒤로 자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그 히로시마 원자로는 지금도 계속 불타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후쿠시마. 예. 네, 후쿠시마 원자로는 지금도 불타고 있고 핵분열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폐로 작업이 말하자면 미래의 오염을 차단하는 핵심 관건인데 이 폐로 작업에 대해서는 나름 지지를 받았다. 그 후쿠시마 그 원전은 중단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방법이 뭐냐 이것도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데 핵분열을 한번 시작되면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히로시마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쓰리마일 원전 사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악마의 불꽃을 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불타고 있는 원자로를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이게 결정적 작전이에요. 예. 원래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발생한 오염수인데 이걸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는 이번에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어떤 표현이냐면 IAEA의 과학적 기준에 의한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저는 독립적이란 표현을 주목하는데 예.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건 누구로부터의 독립적이라는 얘기냐? 당연히 일본으로부터죠.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검증을 지지한다. 요게 성명인데 요건 말에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결국은 저기 일본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독립기관답게 조사해라. 이 성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이제 아직까지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국제적 합의나 어떤 지지는 받지 못했다. 원래 이거는 G7 정상회담을 할 때 최대 목표였는데 예. 절대 이번에 뭐 환영 성명이나 뭐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고 그냥 독립적 검증을 예.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IAEA에 넘기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 문구를 잘 봐야 돼요. 그런 판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가가지고 시찰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민간인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 1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생태 전문가 1명,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만 한 명 이제 달랑 발표되니까 총 21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찰을 가는데 문제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과학의 어떤 그 기본 원칙 또 어떤 과학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게 과학이라는 것은 프로덕티빌리티 그러니까 이걸 과학에서 재현성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물이 100도를 끓는다는 실험을 해가지고 100도에서 임계치다 해서 논문을 발표하면 다른 사람도 그 논문을 보고 똑같이 실험해보니 맞더라. 예. 100도에서 끓더라. 이것이 다 가능해야 그거는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재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찰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어떤 장비를 시찰하고 원리를 브리핑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시료만 주면 우리도 똑같이 실험해서 같은 데이터를 낼 수 있느냐. 이래야 과학이 되는 건데 이걸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이고 접근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가지고 보니까 과학적 견지에서 봤을 때 매우 신뢰할 만한 알프스 처리 과정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과학자의 용어입니까? 정치인의 용어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그 엔지니어들이 간다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달에 후쿠시마에서 열린 그 16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협력적 방식을 채택하느냐 아니냐. 예. 이게 바로 과학이냐 사이비 과학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선이다. 그런데 요즘은 저 국민의힘이 야당더러 선동하지 말고 과학으로 말하래요. 예. 아니 왜 민주당이 과학으로 말합니까? 그 과학을 얘기해야 될 사람들은 정부와 일본이죠. 한일 정부가 과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 보고 과학으로 말하라고 윽박질러요. 이게 제가 보기엔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또 레이더에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방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가서 확실하게 보겠다. 이쪽에다가 맞춰줘야 국민들이 그나마 걱정을 덜 할 텐데 가기 전부터 뭐 이상한 교수 내세워가지고 10리터 마셔도 괜찮다, 마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영국 하는 교수. 사람은 예. 네. 자꾸 들려주고 그러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가 그 팬데믹 그 시간에 소독제를 주사만 해도 안에서 그랬어요. 바이러스 나는다. 그때 바이든 선거운동 전략이 뭡니까? 과학으로 말합시다. 그러면서 그 굉장히 선동을 과학의 어떤 그 투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말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과학 논쟁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야 논쟁입니까? 이거는 말이죠. 10리터 마셔도 된다. 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실험과 검증, 그다음에 재현이라는 과학의 세 가지의 스텝 없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얼마나 이걸 진중하게 어떤 검증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결실로 이게 해결이 돼야지. 저는 방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조건은 한국 국민들에게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벅벅 우겨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네? 오늘 또 우리 김종대의 레이더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의도터진 바풀님 21명 시찰단 가서 21리터 물 갖고 와서 용산에 갖다 줘라. 이덕희님 하루빨리 거대 정어리대 만들어서 제대로 된 방송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도터진 바풀님, 이덕희님 두 분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생깁니다. 김종대님 화이팅, 박성수님 글 올려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진실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시사 정치 본색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나오시는 예. 거죠? 이번 주는. 네. 예. 김종대 레이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